그다음에 변론주의 가면 변론주의의 1명제, 2명제, 3명제 조금씩 계속 얘기했었어. 처분권주의는 어디 단계에서 당사자가 주도권을 준 거야? 신청 내지 청구라는 큰 틀에서 준 거고, 변론주의는 역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공격 방어 펼치는 그런 장면에서 주도권을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배웠잖아. 소멸시효 항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서 민법 나름대로는 절대적 소멸설, 뭐 상대적 소멸설, 이런 소멸시효 효과를 배웠는데 결국 절대적 소멸이더라도 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상 그것이 방어로서 펼쳐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건데, 지금 소송에서 공격 방어 방법이 펼쳐지는 단계에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다.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는데 당사자의 주장의 이런 게 불명료하다든지 조금 완벽하지 못했을 때는 법원이 조금 개입해 줄 수 있는 게 성명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등등 계속 설명해 오는 거야. 그래서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는 주장을 펼쳐야 비로소 법원의 심리의 대상으로 들어간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물어보는 게 뭐야?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 갖고 싸우는데 법원이 차용증 등에서 나타난 대여 일자를 보니까 10년도 더 지난 거야. 근데 피고가 소멸시효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근데 법원이 보니까 이게 10년 지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겠느냐. 계속 그런 타입으로 물어보는 거야.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했으면 모를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때 법원이 증거 조사한 결과 10년도 더 지난 이런 사건이라고 봤을 때 시효를 완성됐다고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뭐의 위반이다? 변론주의의 위배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변론주의 명제라고 그래. 그런 게 주장 책임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되고 주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본인 소송의 경우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아까 성명권 개념도 나왔지만 본인 소송은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둥이 필요한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기둥이 필요한데, 건물이라는 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둥을 주장을 못하면 이 자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데, 당사자는 법원에 가서 자기 아쉬움을 그냥 막 말하면 법원이 다 알아서 건물을 세워줄 줄 아는데, 법원이 건물을 세워서 너한테 이런 건물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 제대로 주장돼야 하고 그것이 증명돼야 되잖아, 상대방한테 반박을 당하면. 근데 당사자는 대충 말해가지고 나 억울합니다 정도의 이런 정도로 가지고 가서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게. 다만 얼추 기둥을 얘기하는 듯 할 때 법원이 슬슬 완벽한 기둥으로 만들어주는 성명권을 발동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기둥 막 나오지도 않는데 왜 거기다가 이런 기둥 빨리 올려라 라고 해주면 오히려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변론주의 의배가 되는 거지. 그치? 당사자가 소멸시효 얘기하지도 않는데 여러모로 보니까 이 10년이 지난 거야. 법원이 참 안타까워. 당사자 입장에서 그거 말하면, 피고가 그거 말하면 되는 건데 피고가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럼 피고한테 말해줄 수도 없고.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 소송하는 경우에 판사가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좀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좀 물어보시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전혀 말하는 거 도와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소송은 평생 한두 번도 안 할 판인데, 변호사 선임돼서 간 경우는 판사가 이렇게 어떤 동정적으로 안 해주지만, 본인 소송의 경우는 성명권으로 볼 수 있든 없든 약간 더 서포팅을 좀 이렇게 해주는 뉘앙스가 있을 수는 있어. 좀 안타까우니까.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소송의 틀에서는 실제의 거와는 상관없이 판사는 중립적으로 주장하에서만 판단해 주는 건데,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 안타까운 거야, 조금. 그래도 뭐 정의는 승리해야 되고 진실은 진실이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야. 그럴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중립자여야 되는데. 근데 당사자가, 변호사가 선임돼서 막 그런 거 시원시원하게 말하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는 와가지고 뭐야 억울하다고만 하고 있고, 판사한테 좀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계속 앞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주장을 펼쳐야 되지. 변론주의 틀. 이런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도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사자는 나중에
법원 내지는 사법부, 국가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자기 진정한 억울함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틀이 그런 건데 민사소송 틀이 그런 건데 그죠? 그렇잖아. 그다음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는 뭐였었어? 자백된 사실은 더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진실을 안 밝힌다는 거지.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사적 자치에서 출발하니까 당사자끼리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법원이 파헤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지. 그제? 그 다음에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는 직권증거조사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라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직권으로는 않는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지. 그래서 2-54의 그 그림을 봐봐봐. 주장 단계에서의 제1명제, 주장 단계에서의 제2명제, 그 다음에 증명 단계에서 제3명제고 내가 거기를 말로 이렇게 풀었었어. 그러니까 그 도표를 읽어보면 지금 1명제, 2명제, 3명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풀어놓은 거 말고 도표로도 내가 그려놨어. 되겠어요? 그래서 자백의 구속력은 288조가 하나 관련되는 조문이고 직권 증거조사 금지에서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는 292조가 조문에 있고 주장 책임 자체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제1명제 그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 조문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겠어요? 변론주의 서론적인 이야기 했죠. 둘 다가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서 소송을 지금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청이라든지 청구 단계에서 처분권주의로 나타나고 주장이라는 단계에서 변론주의로 나타난다. 변론주의 제1명제, 제2명제, 제3명제가 있는데 제2명제, 제3명제는 증거법과 관련된 명제이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주로 제1명제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그런 제1명제로 나타나죠. 그것을 이제 당사자의 사실에 대한 주장 책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럼 소송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실에 변론주의 적용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민사소송에 등장하는 사실에는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이 있는데 요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란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 변론주의 적용이 없고 주요 사실에 변론주의 적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가 주요 사실이고 무엇이 간접 사실이냐? 우리가 주요 사실은 또 요건 사실이란 말하고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쓰기도 하는데 저번 때부터 얘기하듯이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건데 권리 반대 국면에서는 의무를 확정하는 것인데 이 권리 내지는 의무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건데 그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라는 것은 실은 개개의 어떤 요건 주요 사실을 가지고 그 요건에 따른 효과로서 이 물건이면 물건, 채권이면 채권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는 그 작업에서 요건 사실이 쓰인다. 주요 사실이 쓰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법에서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요건을 가져다 여기서 우리가 요건 사실, 주요 사실 즉 민법 598조에 보면 소비대차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598조 민법 이하에서의 소비대차 관련 규정인데 그 돈을 빌려주는 거 대여사실 그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나중에 변지기가 지나면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그게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서 뭐 쌍무 요물계약이냐 낙성계약이다 뭐 이런 몇 개의 개념이 쓰이는 민법 그 부분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약정하는 것만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그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 그 계약의 효과로서 나중에 이제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변제기 이후에는 이제
반환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요건 사실이 다툼이 있다면 증명이 돼야 되지만 다툼이 없다면 이제 불요증 사실로 가는데 그 이전에 이게 주장으로 뒷받침돼서 이게 이렇게 모두어져 가지고 권리라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요 요건 사실, 주요 사실이 주장되어야 된다. 주장이 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 채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 권리 자체는 추상적 관념적이니까 요 요건 사실에 따른 것을 모두어서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 주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주요 사실, 요건 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주장 책임의 장면은 요 주요 사실에 있어서 나타나는데 반면 간접 사실은 변론주의의 그 일명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간접 사실은 주장이 없어도 그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법원이 확정하는 단계에서 기초로 할 수 있다. 이런 원리로 나타난다. 그럼 어떤 게 간접 사실이냐? 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여 사실이 주요 사실인데 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려는 증거, 차용증이라든지 서증으로서 아니면 인적인 증거로서 증인 등이 있어서 그걸 돈 빌려주는 것을 목격한 증인 등이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이 주장을 하고 이 증거, 증명이 필요할 때 증거가 있으면 즉 요 대여 사실이라는 주요 사실에 대해서 요건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증거, 그래서 직접 증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떠받쳐주는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이 증거가 없을 때는 저번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의 간접 사실을 가지고 이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이런 즉 법관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뭐 차용증 같은 게 없을 때는 간접 사실을 가지고 법관에게 납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접 사실 부분서 보면 그 139면 밑에쯤 보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내 통장에서 내가 1,000만 원을 찾았다. 물론 그 1,000만 원을 찾은 것을 그대로 을 통장으로 갔으면 채무자 통장으로 갔으면 조금 더 쉽게 될 텐데 그러지는 못했나 봐요. 찾았어요. 그럼 내가 찾은 건 뭔가 쓰려고 찾았겠죠. 그 다음에 을이 뭔가 1,000만 원이 생긴 듯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을 입장, 채무자 입장에서 그 통장에 뭔가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게 계좌이체 됐다는 건 아니고 뭔가 지금 1,000만 원이 이제 갑이 찾은 거와는 독립적으로 을은 그만큼을 넣었어요. 또는 그때까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별개의 어떤 자기가 1,000만 원이 생겼으니까 갚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봐요. 채무자가 뭔가 1,000만 원을 얻다 갚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즉 1,000만 원이 생겼다라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뒷면에 가서 보면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말한 것, 뭐 이런 등등, 즉 무엇인가 자기가 해줄 뭐가 있는 듯하게 기다려 달라라고 한 뭐 이런 등등이 간접 사실로서 대여 사실에 대한 추인을 판단자인 법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간접 사실을 통해서 주요 사실인 대여 사실을 추인하는 그 자유심증의 영역에서의 법관의 심증 형성에 있어서 202조의 자유심증주의가 논리칙 경험칙에 따라서 판단자인 법관이 재량에 의해서 심증 형성을 되면 그 간접 사실을 가지고 이제 주요 사실을 추인 받아서 그 다음에 권리 의무로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설명해 준 바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간접사실 개념 알겠어요? 주요사실과 대칭돼서 주요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직접사실이라고도 하죠. 간접사실에 대해서 직접사실이라고 하죠. 직접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직접 증거죠. 그러니까 차용증이라든지 그 대여사실 자체를 목격한 증인이 직접 증거죠. 이러한 간접사실을 뒷받침하는 거, 뭐 계좌에 입금된 통장 사본 이런 거 등등, 계좌에 출금되거나 이쪽 채무자 계좌에 입금된 이런 거 등등이 간접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되죠. 간접 증거, 간접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 그러니까 간접 증거에 의해서 간접 사실을 인정받는다. 다만 간접 사실 자체는 대여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추인해서 그 다음에 직접 사실로서의 대여 사실을 추정받아서 그 다음에 대여 사실을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는, 이렇게 루트가 한 다리 건너뛰는 거죠. 그랬을 때 간접 사실 개념 알겠죠? 직접 사실, 주요 사실, 요건 사실과 대칭돼서 간접 사실. 이 간접 사실은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아도 뭔가 나타난 증거나 증인 등에 의해서 간접 사실 자체는 주장을 안 했더라도 법관이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게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론주의가 간접 사실에는 적용이 없다. 그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는 개념인데 증거법에서 이쪽은 이쪽대로 간접 반증. 반증이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반증. 거기 다음 문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예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외국에가 있었다. 외국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물론 외국에가 있었다고 그래서 뭐 계약을 체결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자기가 뭔가 국내에서 그런 현장적으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만약 하고 그게 뒷받침되면 판단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체결되는 당시에 한 게 없었으니까 채권자 말을 이렇게 해서 대여 사실을 인정해 주려다가 간접적인 그쪽에서의 반격된 증거로서 국내에 없었다라는 이런 증명을 뭐 출입국 기록 카드라든지 이런 거 갖고 내 가지고 간접 반증에 성공해서 법관의 대여 사실을 추인하려는 그런 심증을 가지려는 것을 깨트리는 행위를 간접 반증이라고 하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간접 반증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무자로서는 지금 몰리니까 지금 직접적인 건 없으면서 간접적인 사실을 갖고 대여로 지금 몰고 가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반격 카드로 내가 지금 때 한국에 없었다. 국내에 없었다. 라는 것으로 반격 카드를 내는데 그쪽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돈을 그쪽 입장에서는 안 빌렸다라는 것, 돈을 빌렸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건데 채권자한테 있는 건데 채무자는 그냥 방어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추인되는 것을 흔들어 놓는 그런 반증으로서 간접 반증으로서 간접 사실을 가지고 그 간접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을 해서 그 추인을 깬다. 이런 방어 태도를 보이는 거죠. 피고는. 그래서 간접 반증이라고 하고 그것을 간접 반증에 성공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만약 갈 수도 있는 거죠. 추인을 깨트려 버리면 되려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간접 사실은 법관에 있어서 증거를 갖다가 심증 형성할 때 자유심증주의가 작동하듯이 이 간접 사실을 갖고 추인하는 과정은 역시 자유심증주의적으로 이 증거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법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일종의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증거와 마찬가지의 그 역할을 한다. 즉 대여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차용증, 증인 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 둘, 셋의 간접 사실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그건 증거는 아니지만 증거처럼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자유심증의 영역으로서
변론주의 적용이 없고 법관이 자기 심증의 형성의 기초로 삼아서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변론주의의 적용이 간접사실에는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실제는 조금 추가적인 논의는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만 일단 정리하면 돼요. 되겠죠?까지. 그 다음에 보조사실은 뭐냐면 주요사실, 간접사실과 다른 국면의 사실인데 증거의 신뢰도 이런 거와 관련된 사실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순수한 제3자와 아니면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일반 사람들은 뭐 친족이라든지 예컨대 뭐 모녀지간이라든지 뭐 형제지간이면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증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뭐 이런 측면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죠. 제3자이면 증인이 될 수 있죠. 모녀지간이더라도 형제지간이더라도. 다만 뭐가 좀 떨어지겠어요? 순수한 제3자보다는 팔이 안으로 굽고 자연의 유리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죠. 그러니까 신뢰도, 신빙성 이런 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떤 용어를 배우냐면 증거 능력과 증거력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증거력이 약한 거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다만 증거력이 떨어지는 거죠. 증명력 내지는 증거력. 그러니까 그런 증거력, 증명력에 관한 사실을 보조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었다, 모녀지간이었다 이런 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간접사실 다음에 차원은 조금 다르지만 보조사실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소송법에서 등장하는 것은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이 등장하는데 이 보조사실은 역시 변론주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아니다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실제 시험에는 나중에 많이 나오는 건데 증거법에서는 서증의 어떤 증명력에 관해서는 증거력, 증명력에 관한 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조사실이긴 하고 보조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지만 그 경우에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에 보면 변론주의 적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가 자백의 구속력이라서 자백되면 이제 그것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그대로 사실인정의 기초로 하고 그 취소를 함부로 철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한번 딱 자백을 해버리면 그 자백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 취소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백함에 있어서 뭔가 착오가 있고 그게 진실에 반하고 하면 뭐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자백을 하면 그대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법원도 그대로 그것을 갖고 사실인정을 해야지 법원이 그걸 파헤치면 안 된다가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적 자체에서 출발한 이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끼리 오케이 했는데 법원이 진실을 파헤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깨림칙한 구석이 있어도 그대로 당사자끼리 오케이 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개입할 필요는 없다. 직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세 번째 명제로 가는데 그 두 번째 명제에 있어서 자백의 구속력 때문에 그럼 어떤 걸 물어보냐면 변론주의 적용이 없는 경우는 자백의 구속력 얘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즉 서증의 증거력에 관한 거 아직 어려운 개념이에요. 서증 이 문서에 대해서 증거력, 증명력 이런 게 지금 본인이 그 문서를 작성했느냐 아니냐 이런 형식적 증거력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자기가 작성한 문서가 맞다, 자기 사인이 맞다, 자기 도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했다가 번복을 하는 경우에 그런 상황을 갖고 계속 물어봐요. 즉 자백을 한 뒤에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느냐, 취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럼 보조사실의 경우는 변론주의 적용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 적용이 있으면 함부로 취소 처리를 할 수 없는데 변론주의 적용이 없으면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조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부분에서 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좀 아까 말한 서증
이 증거력은 보조 사실이긴 하지만 함부로 자백의 취소, 즉 주요 사실급으로 취급해서 함부로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가 현재의 학설 판례 실무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물어봐요. 다시 지금 반전을 한 거예요. 다 봅시다. 주요 사실만의 변론주의 적용이 있다.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예요. 그럼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명제로 가서 본다면 자백의 구속력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자백의 구속력이 뭐냐? 한번 오케이 해주면, 맞다라고 해주면 그 뒤에 함부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가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그럼 보조 사실은 자백의 구속력이 있냐 없냐의 단계로 갈 필요 없는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서증의 증거력은 보조 사실이기도 하지만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어서 나중에 오케이 해줬다가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반전되는 상황. 그걸 자꾸 물어봐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건 이제 뭐냐면 그럼 딱 이제 나왔어요. 주요 사실에만 변론주의 적용이 있다. 간접 사실은 약간 논란은 있어요. 학설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보조 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 다만 보조 사실 가운데 서증의 증거력에 관한 것은 변론주의 적용이 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변론주의 적용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자백의 구속력에서 자백해놓고서 나중에 취소 처리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변론주의 적용이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없다가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인데 서증의 증거력에 대해서는 오케이 맞다. 그 도장 내 거 맞다. 내가 작성한 문제 맞다. 그 문서의 진정 성립, 증거로 쓰려는 서증을 작성한 것은 왜냐하면 서증의 경우는 뭐예요? 일단 그 사람이 작성한 것이 체킹 되고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 차용증에 돈 빌렸다라든지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저렇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든지 임대차에 이런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든지 하는 것이 싸움의 어떤 내용이 됐을 때 그것을 판사가 읽고서 증거로 그것을 심증을 형성해서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는 건데 그런 법관의 심증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에 의해서 제대로 작성됐는지가 먼저 선행적으로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형식적 증거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정으로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거냐. 왜냐하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게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작성한 거 맞다, 내 도장 찍힌 거 맞다 등등으로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준 다음에 아니야 나중에 아니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처리에 대해서 만약 변론주의 적용이 없으면 번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론주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서는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관련된 그 부분서는 변론주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취소 철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로 간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질문해요.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으면 그 얘만 쫓아다니면서 이제 봐요. 설명 쭉쭉 있으면서. 첫 번째 2-55의 예, 저번 때도 설명했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법원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지금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가 1억 원이면 1억 원 받겠다.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억 원의 그게 대여금. 그럼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 이제 원고로부터 주장됐겠죠. 원고가 이거 자체 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피고로부터 반박당했는데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가 증명을 해야겠죠. 반박당하면 이 단계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데 일단 이거는 뭐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여 사실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10년이면 10년의 시효가 지나간 것이 뭐 차용증에 빌린 날짜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런 게 법관이
스스로 알아서 캐치해가지고 소멸시효 항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변론주의 의배이다라는 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 상황을 첫 번째 예로 써놨네요. 두 번째는 설명으로서 요건 사실 내지는 주요 사실이 뭔가라는 것을 했고, 세 번째 예는 아까 설명한 간접 사실의 예를 설명을 했죠. 그럼 왜 주요 사실에 변론주의 적용이 있고 간접 사실에서는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마찬가지로 그 뒷받침하는 것으로 쓰이면서 법관의 자유심증처럼 증거에 있어서의 심증 형성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은 지웠는데 여기 안 지웠네. 이 증거에 있어서 심증 형성이 자유심증 되듯이 이 간접 사실이 주요 사실을 추인시키니까 이 간접 사실은 이 주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증거와 마찬가지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자유심증의 영역으로서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라는 그 설명을 그 박스 속에서 추가로 하고 있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 자료라는 것은 수송자료라고도 뭐 혼용해서 쓰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본다면 주장 자체에 대해서 판단의 자료로 쓸 때 그 주장 자료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의해서 법관의 심증 형성하는 것을 증거 자료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주장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세우는데, 주장을 펼치지 않았는데 증거에서 뭔가 증거 자료로서 심증 형성의 자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주장이 없는데 법관이 증거 조사를 통한, 예컨대 뭐 어떤 얘기는 주장도 안 했는데, 예컨대 계속 물어본 게 소멸시효 주장도 안 했는데 뭔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시효의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심증을 그렇게 형성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과 지금 계속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등장했던 주장으로서의 소송 자료와, 넓은 의미는 그냥 혼용해 쓰지만 조금 엄밀하게 본다면 증거로서 내세운 것을 가지고 법관이 판단하는 증거 자료를 구별해 보라는 거죠. 즉 증거 자료를 갖고 주장이 없었는데 소송 자료처럼 이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대체할 수 없다예요. 구별해야 된다. 준별해야 된다. 조금 구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왜 그런지 교과서마다 다 준별이라고 쓰는데, 외국 책의 영향으로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자료, 제일 논리적으로 흐르면 자연스러우면 주장하고, 그래서 소송 자료로서 나타났고 그 주장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와서 증거로부터 법관이 심증 형성, 증거 자료가 있어서 오케이 해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증거 자료로부터 채취한 어떤 심증 형성의 그 자료가 주장은 없을 때 대체해서 쓰면 안 된다. 그게 변론주의에서 나오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주장침과 관련해서. 그죠? 사실 주장을 해야 된다. 주장이 없음에도 뭔가 그것을 판단의 기초로 하면 안 된다가 변론주의니까, 주장 책임이니까 그것에 바탕을 두고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의 준별이 나오는데, 그럼 그 어떻게 보면 나온 당연한 말인데 왜 그러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자료로서 등장한 걸 갖고 소송 자료로서 주장을 있었다고 어느 정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것을 보려는 거예요. 당사자가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고 막 엉겹길에 막 제대로 주장은 뚜렷하게 딱 말을 안 하는데 막 증거를 내세워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둔 얘기를 막 그런 관련된 증인을 내세워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증인신문을 하면서 막 몰아붙여요. 근데 원래는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통해서 법관한테 어떻게 시켜야 되는데, 이 주장은 안 하고 있어요. 주장은 안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그런 주장의 바탕을 깔고서 막 증인신문도 하고 막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대체시켜 줄 수 있지 않을 건가? 뭐 이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주장은 하지 않지만 이런 용어를 써요.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주장으로 딱 부러지게는 안 하지만
증인을 내세워서 뭔가 그것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이 사람의 행동은 간접적으로는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처분권주와 변론주의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잖아요. 그럼 처분권주에서 계속 우리가 예외적 비슷한 상황을 보는 게 뭐예요? 당사자의 본래의 의사에 따른 판결일 건가 아닐까 한번 이렇게 기납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서 처분권주 의배다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따져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자꾸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원리적으로 딱 맞는 얘기는 굳이 우리가 테스트 안 는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딱 맞는 거라면. 근데 약간 뭔가 살펴봐줘야 되는 것에서 처분권지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잘 살펴봤냐면 원고의 신청에 있어서의 그거와는 조금 이게 딱 안 맞는 판결로 나가는 거지만 원고가 수긍하겠느냐. 원고의 원래의 그 신청 들어온 거랑은 딱 안 맞지만 전체적으로 원고가 수용하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처분권주에서 의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되씹어 본 거잖아요. 그 어떤 상황을 놓고. 변론주의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변론주의를 채택한 근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논거는 있어요. 계속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특히 본인 소송할 때는 자기의 억울함을 법원이 다 풀어줄 줄 알지만 민사소송 뭐예요? 사적 자치의 실체법에서의 그런 원리의 기반을 두고 소송에서도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가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의 원리를, 소송적인 원리를, 민사소송의 원리를 모르면 법원에 와서 그냥 뜬금없이 본격적인 얘기를 못하다가 오히려 패배할 수도 있는데 본인 소송하는 경우는 그것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민사소송의 심리원칙이 그렇다는 것을 못 이해하고서 자기는 판사한테 와가지고 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에 어떤 어떤 윤곽적인 얘기 같은 것만 갖고서도 충분히 법원이 헤아려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추상적인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우리 틀에 맞춰서 변론주의 틀에 맞춰서 주요 사실, 주장 책임 이런 틀에 의해서 딱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법원이 약간 본인 소송할 때는 서포팅을 조금 더 많이는 해준다. 그다음에 성명권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등등 우리가 계속 펼치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론주의잖아요. 자기 주장 책임, 자기가 주장 안 하면 판단 못 받는 거죠. 판결의 기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변론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느냐? 기본적인 건 사적 자치로서부터 출발해요. 실체법의 사적 자치로 출발하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소송법적인 얘기를 하면 뭐가 있냐면 이러한 변론주의를 채택한 것은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막 이론적인 거는 어디 언뜻 안 보이네. 안 써놓은 것 같은데 교과서 가보면 다 있어요. 그런 기본 출발. 그러니까 변론주의를 채택한 것이 무슨 이유에선가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질설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의 그 사적 자치의 본질로부터 소송법에서 변론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그런 부분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가미해서 본다면 불의의 타격, 예상 밖의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당사자가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것을 갖고 재판의 기초로 하면 당사자 주장을 펼쳐야 반대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치고받고를 할 거 아니에요. 치고받고를 해서 나온 결론으로서 판단이 나가는 건데 당사자가 어떤 싸움의 이 단초로 내세우지도 않은 걸 갖고 법원이 판결의 내용에 담아버리면 방어 펼칠 이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쟁점이 됐다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쟁점의 포인트가 돼가지고 판결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타 방지. 여러분이 법률 용어가 또 익숙한지 모르겠네. 불이타라는 건 지금 어디서 들어봤어요? 법대가 아니라 로스쿨 들어오면서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일상생활에 써요?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많이 은어든 약어든 여러 가지 쓰는데 불이타 같은 건 일상생활에 안 쓰나? 불이타 써봤어요? 처음 들어? 느낌은 와? 불이타? 어? 소송법 말고 어디서 썼어요? 딴 데서 써요? 불이타? 불이타 맞았다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 이상한 거 나오면. 어? 그렇잖아. 그 말 안 써? 시험 문제 불이타 맞았다. 어? 느낌은 알겠지. 불이타 맞았다. 그러니까 불이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변론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 당사 입장에서는 이 지금 변론이라는 우리가 소송의 기본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필수적 변론주의. 변론,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 심리에 공방을 펼치고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거기에 펼쳐지지도 않은 게 이 판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담긴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불이타를 방지하기 위한 게 변론주의 하나의
어떤 채택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불이타. 갑자기 타격, 불이타격. 왜 갑자기 또 무슨 복싱 용어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법관이 증거 조사한 결과에서 어떤 심증이 형성이 있는데 주장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가 이제 일반적인 원리인데, 증거 조사한 결과에 나온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인 주장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은 않지만 전체적으로 간접적인 주장이 있었다. 여러 가지 하는 이 전체적인 행동에 비춰서 소송에서 이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비춰서 그런 것을 깔고 하는 이런 거였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치부해버려서 이 심증 형성에서 기초로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간접적인 주장은 있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본다면 주장이 없으면 증거조사한 결과로서 어떤 심증이 형성되더라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게 구별.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인데, 그때 소송자료는 주장에서 나타난 자료고 증거자료는 증거조사한 결과로서 나타난 심증의 형성의 자료인데 그것이 구별된다는 데서 출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자료로서 소송자료를 갖다가 커버링 해줄 수 있다. 간접적인 주장이 있었다라고 봐줄 수 있는데, 그렇게 봐주려면 그 어떤 봐주기 위한 나름대로 논거랄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직접적인 주장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주장이 있어서 결국 상대방도 암암리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라든지 주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에 방어를 펼칠 수 있는 상황적인 것이었다면 예상 밖의 이런 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하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거 내지 논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당사자가 본인이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막 주장하는데 증인으로 내세워서 막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게 아니라 그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을 한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막 이렇게 증거조사로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이게 법률 개념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대리인 본인 내 대신 누가 했다 이런 것을 정확히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한 거와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한 것은 일단 결과적인 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에서 체결을 했을 때도 본인에게 기속하니까 상황적으로는 똑같이 가는 거지만 일단은 별개의 요건으로 봐줘야 되는데 당사자는 그 막 얼머무려서 정확히 말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본인이 막 직접 체결한 것처럼만 얘기 막 하는데 증거조사한 결과는 어떤 나타나는 것은 결국 체결된 건 맞고 본인에게 기속돼서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계약은 실제는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한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매정하게 본인이 직접 체결했다라는 것만 말하는 거고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했다는 말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럼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변론주의로 원리적 딱 입각해서 처리해 줄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본 판례가 하나 있고 그때가 아까 어떤 예적으로 결국은 대리인을 통해서 했느냐 본인에서 해서 했느냐는 사실은 틀린 거지만 요건은 틀린 거지만 결과가 기속되는 건 본인에게 기속하려는 것에서의 결과는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실제 원고도 뭔가 증명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접적인 주장은 한 셈이다. 이런 논리를 써가지고 변론주의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2-57의 예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때의 기본 점은 오케이를 변론주의 의배가 아니라고 할 때 논거의 핵심 뭐예요? 불의의 타격이 아니다는 전제해야 되죠. 이게 불의의 타격이 되면 변론주의 의배가 돼야 되죠. 예상 밖의 재판이 되면 방어를 펼칠 기회가 나타나지도 않은 걸 법원이 판결에 기초로 해주려면 적어도 간접적인 주장이 있었고 상대방도 그걸 의식하면서 전체적인 방어를 펼쳤다라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 전개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하에 이 준별이 무너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또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재판에서 제가 무슨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소송법이 아닌데?
일반적인 소송 자료, 재판 자료 구별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말하는 단계에서는 구별을 해야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는 이제 주장이죠.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을 펼쳤다라고 법원이 이제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그런 것을 소송 자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신청해요. 차용증이든 증인은. 그럼 차용증이나 증인으로부터 나와서 대여 사실의 심증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의 심증 형성의 자료를 증거 자료라고 하죠.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가 그래서 분별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소송 자료는 그럼 주장은 사실 주장으로부터 나타난 어떤 판단의 자료. 소비대차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증거에 의해서 심증 형성의 자료로서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증거 자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장 단계, 우리가 그래서 계속 피라미드도 내가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청구 단계, 주장 단계, 처음에 이런 그림도 그렸잖아요. 증명 단계. 이 주장 단계가 에서 우리가 소송 자료라고 식으로 나타나고, 증명 단계에서 나오는 게 증거 자료고, 요거가 나타났다고 해서 요걸 오케이 해줄 수 없다가 변론주의에서 나타나는 준변 원리죠. 되겠어요? 응? 없어요? 그래서 변론주의 이해됐죠?